은행 문 앞에서 수백 명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돈 내놔. 경찰이 출동합니다. 예금자를 보호하러 온 걸까요? 아닙니다. 쫓아내러 온 겁니다. 2024년 겨울, 중국 허난성,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무너집니다. 10억 원을 맡겼는데 2억밖에 못 찾는다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나머지 8억은 증발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국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 30년간 중국의 부상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세계의 공장, GDP 세계 2위,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경쟁자. 하지만 말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그 거대한 용의 몸통 곳곳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공장은 미친 듯이 물건을 쏟아내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가마스, 전기차는 묘지에 쌓이고 배는 바다 위에서 부서지고 배터리는 불타고 반도체는 아예 만들지도 못합니다. 오늘 무한도전에서는 중국 경제 몰락의 8가지 신호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과연 중국은 정말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과장된 걸까요? 이 시간 반 동안 숫자와 팩트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부동산입니다.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이란 뭘까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 가깝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에서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들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를 샀고 젊은이들은 첫 월급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왜냐고요? 올해 안 사면 내년에는 더 비싸질 테니까요. 베이징의 사완 안쪽,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 같은 곳입니다. 2021년, 이곳의 평당 가격은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는 절대 안 떨어져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현재, 같은 아파트가 반값에 나와도 팔리지 않습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둥 신구의 초호화 아파트들, 3년 전만 해도 분양권을 얻으려고 밤새 줄을 섰던 곳입니다. 지금은 중개인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은행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입니다. 건설업, 인테리어, 가전, 철강, 시멘트, 부동산과 연결된 산업까지 합치면 전체 경제의 거의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15%입니다. 그것도 높다고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그 비중이 20%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30%입니다. 일본의 1.5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답은 헝다라는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에버그란데, 중국어로 헝다. 한때 세계 최대의 부동산 개발 회사였습니다. 직원만 20만 명, 전국에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 회사의 부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2021년 헝다가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비구 2위안, 헝다보다 더 큰 회사였습니다. 연간 분양 물량이 세계 1위. 이 회사도 쓰러졌습니다. 왕커, 중국 부동산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회사. 2024년 말 왕커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습니다. 왜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도 안 사니까 진짜로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니까 더 안 삽니다. 가격 폭락에 두 패 빠진 겁니다. 일본이 30년간 겪은 그 악순환이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땅 장사꾼이었습니다. 개발업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팔고 그 돈으로 도로 깔고 지하철 놓고 공무원 월급을 줬습니다. 땅이 안 팔리자 공무원 월급이 석 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전체 지방 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귀주성, 윈난성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버스 노선이 끊기고 가로등 전기가 꺼지고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실의 끝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은행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사라진 은행의 수 377개.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파산하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되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377개. 하루에 하나꼴로 은행이 사라진 겁니다. 폐쇄된 은행 지점은 9,000개가 넘습니다. 중국 전역의 골목마다 있던 작은 은행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붕괴와 직결됩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 은행들이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준 곳이 어디였을까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담보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집니다. 개발업자가 파산하면 대출금을 못 받습니다. 담보로 잡은 땅과 건물을 팔아도 빌려준 돈의 반도 못 건집니다. 이게 지금 중국 은행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리를 낮춰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쓰게 하려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려주는 장사입니다. 그 차이로 먹고 살죠. 그런데 정부가 명령합니다. 싸게 빌려줘라. 문제요? 예금 금리는 못 내립니다. 내리면 고객이 도망가니까요. 결과, 은행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2024년 기록적인 적자, 작은 은행부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허난성의 몇몇 지방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막혔습니다. 고객들이 자기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본점 승인이 필요합니다.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분노한 예금자들이 은행 본점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은행에 도착하기도 전에 막혔습니다. 어떡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중국에서 쓰던 건강코드 기억나십니까? 스마트폰에 QR코드가 뜨고 녹색이면 통과, 빨간색이면 격리되는 그 시스템 말입니다. 은행에 항의하러 가던 예금자들의 건강코드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를 탈 수 없고 기차역에 들어갈 수 없고 호텔 체크인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은행에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건강관리 앱이 금융 탄압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철저하게 검열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자들은 결국 얼마를 돌려받았을까요? 원금 10억 원을 맡긴 사람이 2억 원만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8억은 증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축이라고 믿었던 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세 번째 신호, 부자들의 대탈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떠난 백만장자의 수 15,200명.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나라 1위가 중국입니다. 2위 영국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1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위 싱가포르, 3위 미국. 공통점이 뭘까요?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곳들입니다. 왜 중국의 부자들은 목숨 걸고 돈을 빼내고 있을까요? 그 답은 시진핑 주석의 한마디에 있습니다. 공동부유, 번역하면 함께 부유해지자입니다. 듣기에는 좋죠. 그런데 중국 기업인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 나눠라. 2020년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했습니다. 낡은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며칠 뒤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엔트그룹의 역대급 IPO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마윈은 3개월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윈은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일본입니다. 도쿄 긴자의 한 스테이크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가 자기 나라에서 도망친 겁니다. 마윈만이 아닙니다. 디디추싱의 CEO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한 직후 중국 정부의 보복을 받았습니다. 텐센트, 바이두, 메이투안, 중국의 네로라하는 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규제 철퇴를 맞았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당이 원하면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다. 부자들이 느낀 건 두려움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재산이 내일도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인당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7천만 원. 부자들 입장에서는 푼돈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싱가포르 보험, 홍콩 경유 송금, 그리고 가장 대담한 방법, 지하은행.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중국에서 위안화를 맡기면 해외에서 달러로 받습니다. 수수료 20%, 비싸죠. 하지만 수십억을 한 번에 빼낼 수 있습니다. 공안이 쫓아도 수요가 너무 많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탈출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룬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un,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MZ세대들이 차라리 나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못 사고 취업 못하고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뇌 유출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키워낸 기술 인력,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혁신 능력입니다. 떠나는 건 부자와 인재들뿐이 아닙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도 탈출구를 찾아 세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무에서 물건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4,000원짜리 고속 충전기, 2,000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 만원도 안 되는 스마트워치, 가격표를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 가격에 가능하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 가격에 팔면 손해입니다. 테무는 실제로 주문 건당 평균 30달러, 약 4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첫 번째 이유, 중국 공장들의 절박함입니다. 지금 중국 제조업은 물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생산을 멈추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대출 이자를 못 내고 결국 파산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 팔립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든 물건을 쏟아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탈출구입니다. 두 번째 이유, 더 무섭습니다. 테무의 모회사는 핀도도입니다. 이 회사의 전략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적자를 감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모읍니다. 시장을 장악합니다. 경쟁자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립니다. 한국의 동대문 상인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 중소제조업체들, 이들이 지금 테무와 경쟁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KC 인증받아야 하고 관세 내야 하고 정상적인 마진으로 장사해야 합니다. 테무는요, 인증 없이 직구로 들어옵니다. 관세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건 정말 섬뜩합니다. 테무 앱을 설치하면 그 앱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위치 정보, 연락처, 사진, 클립보드, 테무 앱의 권한 요청 목록은 일반적인 쇼핑 앱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핵심 조항은 이겁니다. 모든 중국 기업과 시민은 국가정보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원하면 테무든 알리든 고객 데이터를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4,000원 아끼려다가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 전쟁이 아닙니다. 데이터 전쟁이고 어쩌면 안보 문제입니다. 전기차가 묘지에서 썩어가는 동안 중국이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두 동강 났습니다. 아, 잠깐 순서가 바뀌었네요. 전기차 이야기부터 하죠. 다섯 번째 신호, 전기차입니다. 중국에는 전기차 제조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13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는요, 현대기아 포함해서 손에 꼽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정도입니다. 중국의 130개, 이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비정상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가격 자살 경쟁. 원래 3천만 원에 팔아야 할 차를 2천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왜요? 옆 회사가 2천만 원에 팔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그 옆 회사는 800만 원에 내놓습니다. 마진? 없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 전기차 묘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온라인에 돌아다닙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공터에 새 차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타이어가 빠지고 풀이 차체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왜 새 차가 버려져 있을까요? 보조금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려고 막대한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생산량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팔린 양이 아니라 만든 양으로 돈을 줬습니다. 공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만들었습니다. 팔리든 말든 만들면 보조금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차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 묘지로 간 겁니다. 이제 이 차들을 해외로라도 팔아야 하는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때렸습니다. 2천만 원짜리 차를 미국에 팔려면 4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경쟁력? 사라집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45% 관세. 중국의 덤핑에 대한 보복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탈출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품질 문제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 관위에 바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달리는 관짝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저가 전기차에서 주행 중 급발진, 화재, 제동 불량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조사에 연락했더니요. 대리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AS 받을 곳이 없습니다. 차는 샀는데 수리도 못하고 부품도 못 구하는 상황. 이게 지금 중국 전기차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라면서 정작 자국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묘지에서 썩어가는 동안 중국이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두 동강 났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쪼개졌습니다. 6번째 신호, 조선업입니다. 2024년 글로벌 해운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쪼개졌습니다. 이 배는 제조된 지 3년도 안 된 비교적 새 배였습니다. 정상적인 선박은 20, 30년을 거뜬히 버팁니다. 3년 만에 바다 위에서 부서지는 배를 누가 믿고 타겠습니까? 이 사고가 알려지면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중국은 조선업에서도 세계 1위였습니다. 물량 기준으로요.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수주했습니다. 어떻게요? 가격으로 때려잡았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100억에 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70억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30억이 남으니 중국으로 갔죠. 그런데 그 배들이 이제 바다에서 증명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싸구려는 싸구려 값을 한다고. 용접 불량, 강판 품질 문제, 설계 결함. 중국 조선소들은 정부 할당량을 맞추느라 품질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선주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LNG 운반선 시장에서 극적인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LNG선은 영하 162도의 극저온 액화가스를 운반하는 초정밀 선박입니다. 용접이 조금만 틀어져도 가스가 새고 가스가 새면 폭발합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94%까지 치솟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의 빅3 조선소에 전 세계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중국보다 비쌉니다. 그런데도 선주들이 줄을 섭니다. 왜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쪼개지면 싸게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신뢰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배가 쪼개지는 동안 배터리 전쟁에서도 중국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7번째 신호, 배터리입니다. 캐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37%가 이 회사에서 나옵니다. 테슬라도, BMW도, 벤츠도 캐틀 배터리를 썼습니다. 과거형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정부가 CATL과 BYD를 공식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정부 프로젝트, 국방 관련 사업에서 이 회사들의 배터리를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유요, 안보 우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차량의 모든 정보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흐릅니다. 위치 데이터, 주행 패턴, 충전 기록. 중국 기업의 배터리가 미국의 차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같은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 판도가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의 주류는 리튬이온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쓰죠. CATL이 이 분야의 왕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름 그대로 고체 전해질을 쓰는 배터리입니다. 뭐가 좋으냐고요? 1회 충전에 0km 주행, 9분 만에 완충,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 터집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공포가 화재입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의 열 안정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액체가 없으니까 흘러내리거나 폭발할 게 없습니다. 이 기술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삼성 SDI. 2027년 양산 목표로 개발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도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퀀텀스케이프 같은 스타트업에 수조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CATL은요, 여전히 리튬이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기술에서는 뒤처져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CATL의 배터리가 구시대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수십조 원의 설비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장 뼈아프게 뒤처진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IT 기기의 심장, 반도체입니다. 8번째 신호,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을 국가적 수건으로 삼았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합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는 SMIC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미세한 공정은 7나노미터입니다. 삼성전자는요? 3나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7나노와 3나노, 숫자로는 4차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세대가 다릅니다. 최소 10년의 격차입니다. SMIC가 그나마 7나노를 생산하는 것도 간신히 하는 겁니다. 수율, 즉 불량 없이 제대로 나오는 비율이 50%를 밑돕니다. 삼성과 TSMC의 수율은 90% 이상입니다. 절반 넘게 버려야 하는 칩을 만들면서 자주 생산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장비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 없이는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돈이 안 됩니다.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하나,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미국이 ASML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중국에 팔지 마라. ASML은 따랐습니다. 중국은 EUV 장비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중국에는 돈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얼마를 썼을까요? 130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황금 양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비리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프로젝트를 까보면 속이 텅 빈 사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고 단 하나의 제대로 된 칩도 만들지 못한 채 사라진 회사들이 속속 적발됐습니다. 우한 홍신, 진안 창신, 돈은 임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공장은 헛개비였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기술 문화를 살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가 된 건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30년간 한 세대씩 1년에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겁니다. 중국은 그 30년을 보조금으로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공장은 덤핑으로 버티고 전기차는 묘지에 쌓이고 배는 바다에서 부서지고 배터리는 도태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10년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8가지 신호, 이 중 하나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8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 무너지는 걸까요? 제가 단정 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정부의 통제력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어떻게든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봐왔던 영원히 성장하는 중국, 세계를 집어삼킬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은 날개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기회를 잡아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선, 배터리, 반도체, 중국이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용의 날개가 꺾이는 소리 들리셨습니까? 앞으로도 무한도전은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 팩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상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